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작년 말부터 집 사지 마라, 지금 사다가는 물린다, 이렇게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정권이 여러분의 주머니에 든 돈을 뺏어가지고 재벌 건설사들과 지금 부실한 금융권을 살리려고 그야말로 재화를 당신 주머니에서 그들 주머니로 이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올라간다라고 정부가 바람잡고 돈을 얼마든지 빌려줄 거니까 집 사라고 하고, 그래서 관련 제도를 낮추고,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제도를 완화시키고, 그래서 한 달에 몇 조씩 부동산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언론들은 때에 맞춰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자, 지금 안 사면 처음 고점보다도 더 높아질 거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오늘이 제일 싸다. 흔히 사기칠 때 자주 하는 말이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포감을 느낀 집 없는 사람들이나 신혼부부 청년층들이 집을 앞다퉈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집을 산 사람들 중에 정말로 상류 기득권 투기꾼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류 기득권 투기꾼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살 만큼 어리석진 않죠. 그들은 돈 냄새를 본능적으로 너무 잘 맡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을 산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매한 중산층이 되고 싶어서, 좀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야말로 이 기회에 집을 사지 않으면 집은 계속 올라간다고 공포에 사로잡힌 우매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한국에서 집을 산다라는 문제에서 집값이 끝없이 우상향할 거라고 멀쩡한 젊은 사람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재벌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도대체 얘들이 통째로 좀 돌아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상품의 가격은 그 나라의 소비 수준이나 적절한 물가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걸 초월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가격은 가격 설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거나 사람들 심리에서 뭔가 광기에 휩싸인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PIR이라는 지수가 있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 그러니까 내 한 해 소득 대비 집값이 몇 배인가 하는 것이 PIR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사느냐? 하나도 안 쓰고요. 이것이 이제 PIR 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이 집값 PIR 지수가 상당히 높고,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이 부모 도움 없이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국가 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라는 데 나와 있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을 갖다가 인용해서 우리나라의 집값이 매우 비싼 수준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PIR이 소득과 비교해서 집값이 얼마나 비싼가 이런 걸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예요. 나라마다 소득이 다르니까 소득이 아주 높은 나라에서는 집값도 비쌀 거고 소득이 아주 낮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집값도 싸겠지요. 그래서 PIR은 나라별 비교가 용이하고 또 더 나아가서 대체로 그 나라의 집값에 거품이 얼마나 끼었는지 알아보는 지표입니다. 집값이라는 게 평균적인 크기의 집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한 가구가 연간 순가처분 소득이 얼마인가를 가지고 27평형, 그러니까
90평방미터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를 산정해서 지금 산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국민들이 이제 아파트 한 채, 집 한 채를 살려면 얼마를 내야 되냐. 우리나라는 중간 수준의 집을 사기 위해 다른 나라 국민보다 훨씬 높은 집값을 투입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PIR은 26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요 80개국의 중위값이 11.9예요. 그러니까 연간 가처분 소득의 11.9, 12년이면 집을 사는데 우리나라는 26이 나왔어. 상위권 1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PIR 지수가 높다면 집값이 매우 비싼 나라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별로 보면 뭐 전쟁하는 시리아, 아프리카의 혼란스러운 가나, 그리고 도시국가 홍콩, 그리고 지금 중국, 부동산 투기로 망한 중국, 네팔 이런 나라 빼고 멀쩡한 나라 중에 한국이 거의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비싼 나라가 에티오피아,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도 멀쩡한 나라는 아니고 여러 문제가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상 좀 정상적이다라고 보는 멀쩡한 나라 중에는 집값이 제일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 가처분 소득이 43,051달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GNI라는 구매력 지수가 반영이 된 GNI 총국민 소득을 언급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돈을 버는 나라는 영국, 뉴질랜드, 이탈리아, 일본, 이스라엘 등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나라에서 지금 한번 집값을 보면 영국은 PIR이 8.3배, 영국이 집값 비싸다고 난린데요. 8.3이에요. 뉴질랜드 9, 이탈리아 9.7, 일본 10.3, 이스라엘 14.1, 몰타 12.1. 이게 전부 PPP 기준. 그러니까 이 구매력 평가 환율로 산정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에서 한국이 월등하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집값이 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이 넘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집 사는 걸 포기하고 주식이나 코인 등 투기에 열중하고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자, 부동산이 한마디로 투기 수단이 되었다는 거죠. 흔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는 제일 뒤에 줄을 쓴 멍청한 자를 낚아챈다. 자, 저는 부동산 투기가요, 폰지 사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가 사주지 않으면 마지막 구매자가 가장 높은 가격에 사서 자기는 팔아먹지 못하고 독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현거주 아파트가 올라도 이걸 팔아서 현금화하고 세금을 내고 난 뒤에야 돈을 버는 것이 현실화되잖아요. 그럼 내가 집을 팔았으면 어딘가 내가 또 집을 살려면 더 오른 가격의 아파트를 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채 가진 사람에게는 집값이 오른다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데도 대중들은요, 자, 집이 오르는 게 폰지 사기면 금, 은, 뭐, 동,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그러면 가격이 등락하는 거, 기름도 그렇고 다 폰지 사기냐? 솔직히 이 가격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당연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지만은 기름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유시장에서 결정됩니까? 이런 희귀자재들, 검은 동이 그렇게 결정됩니까? 그러니까 희소자원들도 사실상 폰지 사기에 가깝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의 돈을 이용해서 선투자자에게 돈을 갖다가 지급하게 되는 것, 이것이 폰지 사기인데, 자, 집을 가지고 아무리 투기를 해보세요. 집 투기에서 전 국민이 그냥 다른 일은 안 하고 집을 팔고 사면서 집값을 한 100배 정도 올렸다 칩시다.
자, 그러면 집값이 100배 올랐으면 GDP가 100배가 올라갑니까? 이 투기는요, GDP의 영역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P. 킨들버그라는 경제학자가요, 광기, 패닉, 붕괴, 금융 투기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잘 설명했지요. 그래서 광기가 일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지금 커지는 시기. 경기 순환 국면에서 광기가 일어나서 자산이 이렇게 올라가요. 자, 이럴 때는 피라미드, 폰지 사기 등 거품, 광기, 온갖 것들이 다 행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더 매수하려고 안달이죠. 예를 들면 일본의 지금 금융 버블 붕괴 직전에 80년대 말에 금융 거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붕괴된 뒤에요, 시중은행들이 자본금의 몇 배가 넘는 빚을 져서 전부 다가 법정 관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광기는 언제 오느냐? 경제적 풍요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사람들이 전부 희망과 활기에 차고, 그러면서 신용, 빚을 늘리는 거예요. 신용을 늘린다는 것은 빚을 늘리는 거죠. 빚을 늘려서 투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980년대 일본에서는 이 동경이나 오사카에 있는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얼마든지 은행에서 내 돈처럼 갖다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쓰는 비용이 공짜였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땡겨가지고 소비하고 투기하는데 지금 난리였고, 당시 일본 사회가 저지른 허세가 말을 못합니다. 샴페인 한 병에 몇백만 원짜리 하루 저녁 밥값이요 1000만 원씩 했고, 그 시대에. 자, 그런 속에서요, 술집마다 난리가 났고 게이샤들이 노는 긴자 술집들이 자리가 없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당시 일본의 밤의 문화라는 게 흥청망청 야쿠자의 절정기고 빠찡구 가게마다 난리였습니다. 자, 그때 일본에요, 경마장 하는 한 졸부는요, 빈센트 반 고흐의 가스의 박사의 초상이라는 건물을요, 무려 9천만 불 들여서 사재꼈습니다. 일본의 미쓰이 부동산은요, 3억 1천만 달러짜리 미국의 액션 빌딩을 얼마를 주고 샀느냐? 6억 2,500만 달러를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업무용 빌딩 가격 중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다이하드 같은 영화가 나와가지고 일본이요, 미국을 침략한다. 그때 라이징 선 같은 영화, 블랙 레인 같은 영화가 다 일본을 경계하는 영화였죠. 자, 이렇게 이제 전부 광기에 빠지고 풍요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자산을 생산적인 데 쓰지 않고요, 투기로 흘러갑니다. 기업들도요, 기업의 라인을 늘려서 제조업을 하려고 생각 안 하고 제조업에서 버는 돈이 하찮게 여겨지죠. 왜? 아무리 제조업 해봤자 돈 버는 게 5%, 7% 뭐 이런데 투기하면 하루아침에 더블도 버니까요. 그래서 기업들도 전부 투기 차익으로 갖고 기업이 전부 부동산 장사를 하고 기업이 땅을 사들이고 골프장을 만들고 호텔을 짓고 리조트를 짓고 난리가 났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패닉이 일어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정부의 정책이 갑자기 극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급작스러운 파산이 일어나거나, 대체로 보면 불법이거나 부정행위, 부패가 촉발이 되어서 지금 이런 사태가 터지죠. 자, 그래서 이제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빚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연치 않은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애초에 일본에 이런 광기가 발동됐는데도 이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 N저로 가면서 결국은 이 대출을 완화한 데서 비롯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가 생기면 상승이 중단이 되고, 이런 투기를 해서 없는 투기 소득보다 은행의 이자가 더 커지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투매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행태가 처음에는 이 벌어서 이자를 충분히 갚고도 수익을 남기는 해지, 즉 위험을 회피하는 집단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벌어서 당장은 이자를 갚을 수 있지만 나중에 답이 없을 정도로 이자를 자꾸 더 내는 투기 집단화되고 마지막에는 기업이 이자를 못 갚는다는 걸 알면서도 기업을 문 닫지 못하고 끌고 가는 폰지 사기형 집단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회에서 가격 하락이 이제 보편화되면 패닉이 이제 사회적 현상이 되죠. 그래서 그 전부 다 겁을 먹고 매도 대열에 빠져들고, 그래서 주택, 건물, 토지, 주식, 채권, 코인 할 것 없이 고점에서 30~40%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연체자가 늘어나고 파산이 급증하고 경매가 지금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둔화되고 실업이 늘어나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붕괴가 왔죠. 그래서 이런 붕괴가 올 때 정부가 구제할 거라는 신호를 갖다가 주면 그래도 패닉이 생겨서 스스로 앞다퉈서 막 투매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신호를 정부가 공개적으로 말하면요, 개인들이 전부 기업들이 모랄 해저드가 되어서 나중에 정부가 구제할 거니까 쓰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의 IMF 때 보면 당시 대우를 비롯해서 한보 등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든 정권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겁없이 빚을 내어서 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게 되면 정부가 최종 구원자로 나선다는 게 확실하면 조심성이 결여되고 모랄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도요, 지금 대공황이 그렇게 오래 지속된 것은 이 미국 정부가 최종 이 대여자로서 역할을 해서 이걸 수습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감이 없었다는 거고요. 자, 일본에서도 이 버블이 붕괴되었을 때 일본 정부가 의사결정의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정권도 보면 의사결정에 저는 마비 현상이 이미 붕괴가 오기도 전에 생기고 있고, 중국의 지금 시진핑 정권이 의사결정의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붕괴가 왔을 때 정부가 이걸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서 붕괴를 막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요, 그럼 매우 드문이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먼 하나만 보내고 붕괴를 막았다 그러지만 그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 그때는 상대적 거품의 규모가 아주 작았고 통화량도 지금보다 3분의 1도 안 됐고 국가 부채도 안 됐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위기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2008년은 대공황이라기보다는 금융위기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규모의 위기가 발생하면 대체로 이 정권은 마비 상태에 빠지고 그렇게 고고한 중앙은행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지 않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통화의 공급량의 증가가 GDP의 증가하고 맞물려서 안정적으로 늘어갈 때 그때는 절대 이런 광기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광기는요, 언제 생기느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통화에 대한 통제가 사라질 때,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정부가요, 통화에 대한 통제를 그 뒤 10년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계속 지금 통화량이 늘어났죠. 2000년에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 통화량 통제를 포기했어요. 그게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 붕괴의 지금 현상으로 왔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통화량 통제에 실패해버림으로써 지금 광기 어린 경제가, 자산가 가격의 거품이 이제 패닉에 빠져서 투매로 가고,
그 투매 이후에 본격적인 붕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투매로 가는 현상을 막으려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애를 쓰고 있다는데 이거는 경제학의 역사에 보면 금융투기의 역사에 보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찰스 피 킨들버그의 광기 그리고 이 패닉, 붕괴, 금융투기의 역사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지금 어디냐? 광기, 패닉, 붕괴에서 지금 패닉의 중간에서 후반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악마는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멍청한 자를 낚아챕니다.